미경아, 현금 3억도 더 얹어줄게요. 분당 아파트 명의도 넘겨준다고 했잖아요. 제발, 제발 도장만 찍어줘요. 이혼 서류가 유리탁자를 가로질러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정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방 안의 시선은 전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친척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일종의 선고처럼 들렸죠. 남편은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 이제 그냥 정리하자.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1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 서류가 번져 보였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다리가 흔들렸고 12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손을 뻗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이 짜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44살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없던 자리입니다. 분당의 새 아파트 서쪽으로 햇볕이 잘 드는 24평짜리 거실이에요. 딸 아림이가 이사 오던 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밝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이 밝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건지 아직 11살인 그 아이한테 다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2달 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대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저 스스로 너무 오래 버티면서 나 자신을 지워버린 건지도요. 그 경계가 어느 순간 흐릿해졌고 어느 날 보니 제가 없었습니다. 아내 윤미경도 누군가의 엄마 윤미경도 아닌 그냥 강재욱 씨 회사를 굴리는 서류 처리 기계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 강재욱은 수출입 무역회사 대표였습니다. 경기도 성남 소재 직원 12명짜리 중소무역업체였어요. 업력만 보면 제법 됐지만 내부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통관 서류 검토, 선박 관련 공문서 처리, 법인 인감 관리. 대표 강재욱의 도장이 찍혀 나가는 서류들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결혼 초반부터 그랬어요. 당신이 이쪽 일 잘 안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어느새 회사 전반을 굴리는 역할로 커져 있었죠. 저도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되면 가족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하고 2해쯤 지났을 때 통관 전문 업체랑 계약을 새로 맺어야 했는데 남편이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납기가 밀린 적이 있었어요. 거래처 담당자한테 직접 사과 전화를 하고 수정 서류를 이틀 밤 새워 다시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제 몫이 됐어요. 남편은 역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인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만든 서류가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공로는 회사에 녹아 없어지고 의사결정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 제가 동석해도 사후 보고서를 쓰는 건 여전히 저였지만 명함 교환 자리에 이름이 오르는 건 늘 남편이었죠.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줄 알았어요. 딸 아림이를 낳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서류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림이 어린이집 가방을 메어주고 나서 노트북을 켰고 하림이가 저녁에 잠들기를 기다리며 계약서 한 줄을 고쳤어요. 시어머니 오정란은 그런 저를 보면서 가끔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이 진심 어린 칭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계속하라는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 오정란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분당 변호사 사무실로 와봐.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았어요. 어딘가 조급한 기색도 있었죠. 저는 그날 회사 서류 마감이 있었는데도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 전화 한 번 안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분당 중심가 빌딩 3층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쪽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누구인지 몰랐어요. 30 중반에서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검은 정장 재킷을 입고 무릎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세도 반듯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담실 안에 저까지 네 사람이 앉자 변호사가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 배려인지 퇴장인지 모를 행동에서부터 저는 이미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을 짐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재욱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이야. 낯선 여자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자주 늦게 들어왔고 가끔 보이는 영수증 두어 개가 이상하다는 건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직접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꺼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마주치기 싫은 거겠죠.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아가씨가 인천 해운그룹 집안이야. 상속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재욱이 회사 앞으로 큰 투자도 들어올 수 있고. 미경아, 너도 생각해봐. 이게 우리 집한테는 기회잖아. 너한테 섭섭하게는 안 할 거야. 분당 아파트 명의 넘겨줄게. 20억짜리야. 20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선물을 건네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를 내쫓는 자리에서. 남편은 그 말을 듣는 동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12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이 저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 노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클리어 파일에 정리된 서류 묶음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집안 자산 확인서예요. 참고하시라고요. 영문 서류였습니다. 인천 소재해운법인의 자산 내역서와 선박 소유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위쪽에는 법인 영문 명칭이 인쇄되어 있었고 아랫부분에는 대표 직인과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건네받아 훑어봤어요. 그냥 훑어본 게 아니라 12년 동안 이런 서류를 수백 건 처리해온 눈으로 봤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영문 법인명 아래 표기된 등기 번호 형식이 인천 관할 법원의 실제 등록 번호 체계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인 등기 번호는 관할 법원 코드와 연도, 일련 번호가 결합된 구조인데 이 서류의 번호 배열은 그 구조가 아니었어요. 자릿수도 다르고 구분 기호 위치도 달랐습니다. 선박 소유 확인서에는 선박 등록 번호가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번호 형식도 한국 선박 등기부 체계와 달랐어요. 그리고 대표 직인이 찍힌 위치. 영문법인 공식 서류에서는 직인이 서명란 왼쪽에 놓이는 것이 일반 관행인데 이 서류에는 오른쪽 중앙 하단에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숫자에 압도된 줄 알았을 거예요. 남편도 그랬을 거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 변호사가 검토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나중에.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 서류의 출처를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니, 할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20억 아파트에 해운 상속이라는 말이 귀에 박혀버린 사람들한테 서류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는 반드시 제대로 뜯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그냥 달렸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바람이 세게 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핸들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배신이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속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그 방 안에서 딱 그만큼의 가치로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 그게 12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날 밤 외장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처리해온 계약서 사본들과 통관 서류 복사본들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 서버에만 저장해두면 언제든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래전부터 따로 정리해온 거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꼼꼼한 사람의 습관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습관이 저를 살렸습니다. 12년을 버텨온 사람이 무너지는 척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계한 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분당 시댁 아파트에서 점심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자리였는데 남편 강재욱이 먼저 와 있었고 노지연이 딱 맞춰 들어왔습니다. 저는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 이미 식탁 앞 좌석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노지연이 나란히 앉고 남편은 그 옆, 저는 맞은편 구석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앉든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오정란이 국을 담으면서 노지연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연 씨, 이 갈비탕 한번 먹어봐요. 우리 재욱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서. 노지연이 수저를 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솜씨가 이미 다르네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이 낯설지 않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이 자리가 이미 얼마나 오래 준비된 건지 가늠이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의 결이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앞에서의 낯설미 없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안함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후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도 먹어. 어색하게 굴 거 없어. 어색하게 굴지 말라는 말. 저한테 그 말이 얼마나 비웃음처럼 들렸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밥이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을 꺼냈어요. 미경아, 솔직히 얘기하자. 너는 지금까지 재욱이 회사 서류 보는 거 해줬잖아. 잘했어. 근데 거기서 끝이야. 회사 대표는 재욱이고 집안일도 재욱이 엄마인 내가 하는 거지. 네가 이 집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건 아니잖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약간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회사 서류 보는 거. 12년이 그 한 문장으로 줄어버렸습니다. 통관 절차 처리, 영문 계약서 작성, 선박 공문서 검토, 거래처 대응, 법인 인감 관리, 밤새워 완성한 수백 건의 서류들이 서류 보는 거 한마디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강재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홀짝이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동의였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였죠. 사무실 안이 비어 있었고 바깥에서 퇴근 시간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경 씨, 나도 어렵게 꺼내는 거야. 지연이 쪽에서 투자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어. 해운 자금이 들어오면 회사가 몇 배로 커질 수 있거든. 이번 기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해주면 어때? 어머니도 아파트 얘기하셨잖아. 나도 거기서 더 보탤 수 있어. 괜찮은 조건이잖아. 솔직히. 괜찮은 조건. 저는 그 말도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간단하게 보고 있는지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어요. 12년이 그에게는 지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약 하나였던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겠죠.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노지연이 시댁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더 크게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형제분들도 함께 있었어요. 오정란이 미리 우리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두었는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른들이 노지연을 대하는 눈빛이 호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노지연은 탁자 위에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이쪽이 저희 가문 보유 선박 목록이고요. 이건 법인 등기 현황이에요. 올해 말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저를 명예 수취인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시어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 형제분들도 선박 목록이라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 공간 안에서 기대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듯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지연이라는 사람이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빛의 바깥에 있었어요. 저도 건네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선박 소유 확인서, 선박 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형식이 한국 선박 등기부등본의 표준 체계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박 등기번호는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코드가 앞에 붙는 구조인데 이 서류의 번호 형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숫자 배열도 다르고 뒤에 붙는 알파벳 코드도 실제 선박 등기 코드와 달랐습니다. 통관 업무를 하면서 선박 등기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다뤄본 사람이라면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법인 주소 표기도 이상했습니다. 인천 소재해운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주소 표기가 인천항 관할 법인의 일반 표기 방식과 달랐어요. 도로명 주소가 한국 표준 영문 표기법이 아니라 마치 해외에서 만들어진 서류를 번역한 것처럼 어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만든 사람은 영문법인 서류 형식은 알고 있지만 한국 실무 체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영문 투자 확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법인이 발행하는 공식 영문 서류에서 쓰는 표준 문구와 전혀 달랐어요. 일반인이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업계에서 몇 년이라도 일해본 사람이라면 어색함을 바로 알아차릴 만한 표현들이 곳곳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면서 노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투자 확약서 어느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건가요? 노지연이 잠깐 시선을 흔들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 법무팀에서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형식이 좀 달라서요. 저는 거기서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뒤집을 게 아니었으니까요. 노지연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봤겠죠. 자리가 파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댁 현관을 나서면서 노지연이 저와 나란히 걷게 됐어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어색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아무도 원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형님.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비웃음이 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어색했던 건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그냥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봤던 서류들에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등기번호 형식 불일치, 법인 주소 영문 표기 오류, 투자 확약서 문구 어색함, 직인 위치 관행 불일치, 선박 번호 체계 불일치. 5개였습니다. 5개의 항목이 한 사람의 서류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지연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 정말 인천 해운그룹 상속녀인지 저는 아직 한 가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한 가지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죠. 그 차이가 앞으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사 업무용 메일로 로그인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다시 해봤습니다. 역시 안 됐어요. 3번을 시도한 끝에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재욱 씨, 회사 메일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아, 그거. IT 업체 쪽에서 보안 점검하면서 전체 다 바꿨대. 나중에 줄게. 나중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법인 인감 서랍을 확인했어요. 인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인감 주변에 있는 서류 묶음도 확인했어요. 지난달에 제가 정리해둔 통관 계약서 사본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들은 아직 손대지 않은 거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됐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회사에 돌아와서 사무실 전체에 공지를 했습니다. IT 담당 직원을 새로 충원했는데 앞으로 서류 관리는 그쪽에서 담당할 거라고요. 저를 빼내는 방법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직접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대신 역할을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방식으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노지연의 돈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가진 접근 권한을 먼저 차단하려 하고 있었어요. 계약서, 통관 서류, 거래처 이메일, 법인 관련 기록. 제가 그걸 들고 이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죠.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자료들을 집에 있는 외장 드라이브에 따로 복사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그 즈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오정란이 분당 인근 친척 모임에서 입을 연 것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경이게 아파트 받기 싫어서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뜯어내려고 버티는 거라고.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라고. 그게 서서히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눈치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 12년간 회사를 실제로 굴렸던 사람을 두고 나온 말치고는 참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친척들을 통해 들려왔을 때 딱히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는 실제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계산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지연이었습니다. 그 즈음 그녀는 회사 사무실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만나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러 온 거라는 걸 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에 앉아 뭔가를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보이던 직원들도 몇 번을 오가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지연은 사람을 빠르게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노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영문 서류는 제가 좀 더 잘 알아요. 해외 법인 쪽 경험이 많아서요. 앞으로 그쪽 업무는 저한테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 서류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통관 신고서의 HS 코드 기입 방식이 좀 달라서요. 노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어떤 HS 코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HS 코드가 뭔지, 통관 신고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였어요. 수출입 무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영문 서류를 더 잘 안다고 했는데 기초 통관 용어 하나를 물으니 대답을 못하는 거였죠.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아, 그냥 확인하려고요. 제가 처리할게요. 노지연은 서류를 돌려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 장면을 봤는지 눈치를 봤어요. 저는 다시 파일 정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림이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불렀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봤더니 하림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침대 쪽에 전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됐는데 혼자 그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하림아, 왜 그래? 몸이 어딘가 아파? 하림이가 천천히 이불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하면서 엄마만 정리되면 된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언제 들었어? 오늘이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빠 전화 왔는데 제가 받으려다 잠깐 들렸어요. 아빠는 제가 듣는지 몰랐나 봐. 엄마만 정리되면 된다. 11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하림이를 안아줬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우는 것보다 더 힘든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이미 알아버린 아이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엄마의 상처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아이였어요. 저는 하림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이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그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흘린 아마도 마지막 눈물이었을 거예요. 슬펐습니다. 억울했어요. 12년이 떠오르기도 했고 하림이 얼굴도 떠올랐죠. 그런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 이건 법으로 해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수진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수진이는 대학 동기이고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연락은 이어오고 있었지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수진아, 나 이혼할 것 같아.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야.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수진이한테서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와. 저는 메시지를 보고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하림이 방문을 살짝 열어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아이의 얼굴이 조금 밝게 보였어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오늘 밤으로 끝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한수진과 만나기 이틀 전 시어머니 오정란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미경아,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재욱이도 있고 나도 있고 얘기 좀 끝냈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에 뭔가 결론을 내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갔습니다. 안 가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들이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디까지 몰아붙일 생각인지도요. 시댁거실에 들어서니 남편 강재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노지연은 없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끝내겠다는 자리인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뭔지 봉투겉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법무사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 봉투였습니다. 두꺼운 누런 봉투였는데 이미 개봉이 되어 있었어요. 오정란이 그걸 꺼내 탁자 위에 폈습니다. 미경아, 여기 다 정리되어 있어. 분당 아파트 20억짜리 명예 이전하고 현금도 더 드릴게. 3억이야. 현금 3억도 더 얹어줄 테니까 제발 도장만 찍어줘요. 제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금 3억, 아파트 20억. 숫자로 보면 나쁜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조건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명예 이전 조건, 현금 지급 일정, 그리고 자녀 양육 조항. 양육비 항목은 협의 후 결정이라고 비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빈칸이었어요. 남편이 그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어머니도 이렇게 다 내주신다잖아. 나도 하림이 양육비는 책임질게. 최대한 맞게 드릴 거야. 최대한 맞게. 저는 그 표현이 불안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양육비 얼마예요? 제 물음에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나중에 협의하면 되잖아. 나중에, 또 나중에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림이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면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경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야?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 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 너한테 이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구질구질하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었는지 더 몰아붙였습니다. 재욱이가 저 아가씨랑 결혼하면 해운 자금이 들어와서 회사도 커지고 이 집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우리 집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아? 미경아, 너도 하림이를 위해서라도 좋게 정리하는 게 맞잖아. 하림이를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딸 이름까지 동원하는 거였어요. 남편 강재욱이 자리를 조금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미경 씨,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에서 미경 씨가 한 일,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내로서 한 거잖아요. 직원이 아니라 아내로서 도운 거니까 회사 기여분으로 보기는 어렵지. 그게 추가 재산분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내로서 한 거.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위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12년간의 통관 서류, 영문 계약서, 선박 공문서, 법인 인감. 그게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라고요. 돈을 받지 않고 한 일이니 기여가 아니라고요. 이름이 계약서에 없었으니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눈물이 흐르려 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이 서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혔어요. 생각, 뭘 더 생각해.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딨어.
그래도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진짜 욕심도 많지. 복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잠시 이마를 운전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어요. 서류 한 장을 12년과 맞바꾸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를 악물고 앉아 있어야 했던 그 시간이 저 자신한테 미안했어요. 하림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엄마만 정리되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그 아이.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그 아이. 하지만 딱 그 순간까지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응, 나야. 어디야? 시댁 나왔어. 이혼 합의서 봤어. 양육비 항목 비어있고 회사 기여분은 없다고 했어. 예상대로네. 그래서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울지 않고 계산할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 시어머니 거실 탁자 위에는 이혼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20억에 현금 3억. 겉으로 보면 대단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외장 드라이브 안에는 12년치 계약서 사본, 통관 처리 내역, 법인 인감 사용 기록이 담겨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서류들에서 발견한 위조 의심 자료들도요. 그들이 내민 판은 제가 질 것이라는 전제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짤 생각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한수진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테이블 위에 커피 2잔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먼저 봐. 수진이가 파일을 펼쳤어요. 제가 직접 복사해두었던 노지연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선박 소유 확인서, 영문법인 등기 서류, 투자 확약서,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이상하다고 메모해둔 항목들을 정리한 노트가 있었어요. 수진이는 빠르게 훑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메모 패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경아, 이 여자 단순한 애인이 아닌 것 같아. 이 서류 구성이 투자 사기 패턴이랑 비슷해. 접근해서 고액 투자 얘기 꺼내고 위조 서류로 신뢰를 만든 다음 선금 성격의 자금을 빼서 도주하는 방식이야. 이등기 번호 불일치, 법인 주소 표기 오류, 투자 확약서 문구 문제. 이게 동시에 3개가 나오면 실수가 아니라 설계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거였지만 수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어딘가 무거웠어요. 짐작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고발하면 어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재욱이 회사에서 바로 자금 동결 걱정이 생기고 이혼 합의 자체가 복잡해져. 노지연이 도주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어머니랑 재욱이가 아직 투자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조급함, 지금이 제일 쓸 수 있을 때야. 저는 테이블 앞에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간단해. 지금 시어머니가 노지연을 놓치기 싫어서 안달이 나 있잖아. 그 불안을 이용하는 거야. 네가 이혼 합의에서 조건을 조금씩 높여가면 그쪽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다 들어줄 거야. 네가 이혼 안 해주면 노지연을 못 데려오니까 지금 미경이 네가 버티는 게 오히려 협상력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노지연이 먼저 도주하면?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노지연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혼 합의서를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해야 해. 재산 분할이 법원에 등록되면 건드릴 수 없거든. 그리고 합의서가 확정되는 순간 경찰에 서류 넘기면 돼. 이혼이 먼저고 고발이 나중이야. 저는 수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버텨온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수진이 입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메모 패드를 덮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케이스 흥미롭고 이길 수 있어. 나 이기는 거 좋아하잖아.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조금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조건 좀 더 생각해 봤는데요. 분당 아파트는 좋은데 할인이 양육비 항목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요. 회사에서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한 기업은 인정이 있어야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거 재욱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처음에 어머니가 최선을 다 내놓은 거야 라던 말투랑은 달랐어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했어. 수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기다려. 사흘 뒤 강재욱 측 변호사가 새로운 합의서 초안을 들고 왔습니다. 양육비 항목이 채워져 있었어요. 금액은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것보다 낮았지만 빈칸보다는 나아진 거였죠. 저는 수진이에게 초안을 넘겼습니다. 수진이가 꼼꼼히 검토하고 나서 수정 요청 항목 목록을 작성했어요. 양육비 조정, 위자료 명시, 회사 기여 인정에 따른 재산 가산, 합의 위반 시 이행 강제금 조항, 그 목록을 상대 측 변호사에게 공식으로 보냈습니다. 강재욱 측 변호사가 처음에는 회사 기업은 인정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12년치 계약서 사본 일부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그날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조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됐어. 됐어. 미경아, 그쪽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겠지? 네가 이혼 안 해주는 게 공포인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이혼이 지연되면 노지연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조급했던 겁니다. 그 조급함이 저한테는 협상의 여지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사무실에서 합의서 초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당 아파트 명의 이전, 현금 3억, 딸 하림의 양육권 단독 취득, 양육비 월정액 확정, 위자료 별도 지급, 회사 기업은 인정 금액 재산분할 포함, 이행 강제금 조항, 서류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한 거였어요. 이제 이대로 법원 조정 신청하면 돼. 거기서 최종 확인받으면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지연 쪽은? 그쪽은 이미 준비해두고 있어. 네가 가져온 서류랑 내가 추적한 피해 사례 2건이 연결됐어. 이혼 합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경찰 경계팀에 넘길 거야. 수진이가 커피를 마시면서 덧붙였어요. 미경아, 그쪽이 가짜 미끼를 문 거야. 노지연이 그들한테 던진 미끼. 그걸 다시 이쪽이 역으로 쓰는 거지. 판이 묘하게 짜였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당 밤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노지연을 데려오기 위해 저를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해운 자금을 손에 넣기 위해 12년을 지워버렸어요. 노지연은 그 모든 욕심 위에 가짜 서류를 쌓아 올렸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이 서로 물고 늘어지도록 판을 짰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임판 위에서 제가 딜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분당법원 별관 조정실, 좁은 회의실 안에 조정관, 양측 변호사, 그리고 저와 강재욱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잘 차려입고 왔어요. 저는 검정 재킷을 입고 갔습니다. 수진이가 오늘은 조용하게 입어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드라마틱하게 써야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조정관이 합의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현금 지급 일정, 자녀 양육권, 양육비 월정액, 위자료 지급 조건, 수진이가 넣어둔 이행 강제금 조항까지. 강재욱 측 변호사는 몇 가지를 다시 조율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서류에는 이미 양측이 동의한 초안이 있었고 수진이는 모든 항목에 전문 근거를 갖추고 있었어요.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감정도 내보이지 않으면서. 강재욱이 그 순간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 안도가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제 정말로 끝난 줄 알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자리를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조정 후 복도에서 강재욱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시어머니 오정란은 조정실 복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받고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가 잘 됐어? 이제 지연 씨한테 알려줘도 되겠어? 제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복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수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간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제가 사전에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들고 경찰서 경계팀에 접수했습니다. 노지연의 위조 서류 사본 전체, 등기번호 불일치 항목 정리 자료, 그리고 수진이가 자체 추적해 확보한 노지연 관련 피해자 추정 사례 2건의 진술서 사본이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인천 쪽 중소선박업체 대표였습니다. 노지연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 해운 상속 투자 얘기를 꺼냈고 선금 형식으로 5천만 원을 빼낸 이력이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부산의 무역 관련 업체 대표였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사전에 연결해둔 사례들이었어요. 경찰 경제팀 담당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수진이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미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온 케이스예요. 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를 시작했어요. 오정란이 약속한 대로 분당 아파트 명의가 저한테로 넘어오는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현금 3억 지급 일정도 이미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였어요. 수진이가 이행강제금 조항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지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즈음 노지연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혼 합의가 끝나자 노지연은 본격적으로 자금 회수에 들어갔어요. 오정란에게는 상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초기 투자금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노후 자금 2억을 요청했습니다. 오정란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강재욱한테는 회사 무역대금 수금 계좌에서 자금을 먼저 빼달라고 했습니다. 해운 투자가 본격화되면 몇 배로 돌아온다면서요. 강재욱은 거래처 한 곳에서 들어올 예정이었던 대금 1억 5천을 노지연 측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혼 합의가 끝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되면 전처는 개입할 수 없다고 계산한 거겠죠.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체가 이루어진 날 경찰 경계팀에는 이미 수사 개시 통보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림이를 데리고 외식을 했습니다. 분당 근처 순두부찌개 집이었어요. 하림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하림이가 찌개를 조심조심 불어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응, 곧 이사 가. 어디로? 조금 더 조용한데. 하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순두부찌개를 더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에 가고 싶은 아이. 제 딸이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수진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이제 내 쪽에서 할 일은 다 한 거지? 응.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 거야. 미경아, 네가 잘 버텼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앉았어요. 등이 등받이에 닿는 느낌이 생소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늘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전략을 짜고 서류를 검토하고 감정을 눌러두느라 몸이 앞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이제 판은 다 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고 노지연은 자기가 함정 위에 서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오정란은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에 들떠 있었고 강재욱은 해운 투자가 성사될 거라는 믿음 속에서 회사 돈을 빼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 바깥에서 조용히 새집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가 성립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하림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참이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미경아, 공항이야. 됐어. 그 두 마디로 다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는데 그게 흥분인지 안도인지 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노지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나중에 수진이한테서 들은 경위는 이랬어요. 노지연은 이혼 합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오정란의 노후 자금 2억과 강재욱 회사의 무역 대금 1억 5천을 정리한 뒤 출국하려 했습니다.
해외법인 계좌로 자금을 분산하고 보조 서류를 이용해 출국 심사를 빠져나가려 했던 거였죠. 경찰 경제팀은 이미 출국 금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두었고 법원이 당일 인가를 해주었어요. 노지연이 출국장 탑승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는 순간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접근했습니다. 탑승 직전이었어요. 그 게이트를 넘어갔다면 추적이 훨씬 복잡해졌을 겁니다. 체포되면서 확인된 건 그녀가 인천해운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기 전과 이범,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두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어요. 해운 자산 상속 서류를 직접 위조해 고액 자산가나 중소기업주에게 접근한 뒤 투자 명목으로 성금을 받아 도주하는 방식을 반복해온 거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오정란이 공항으로 달려온 건 오후가 돼서였습니다. 노지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남편한테서 들은 오정란이 무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접근은 안 됐겠죠.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수진이한테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오정란은 공항 안 로비에서 무릎을 꺾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오정란은 꼼짝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69세의 여자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이 사기 피해금이 됐습니다. 그 돈을 노지연이라는 사람에게 넘긴 건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정란 스스로 해운 상속녀라는 말 앞에서 눈이 멀어 내준 거였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 아파트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림이 책상이 어느 방에 들어가면 좋을지 재고 있었어요. 줄자를 들고 방 안을 오가면서 문 쪽에서 창문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그런데 강재욱이 그날 오후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 씨, 지연이가 사기꾼이었어. 공항에서 잡혔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회사 대금 일부를 지연이 쪽으로 넘겼는데 그게 다 묶였어. 거래처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미경 씨 좀 도와줄 수 없어? 그 서류들 미경 씨가 알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들이요. 12년 동안 제가 관리한 서류들. 저한테 회사 접근 권한을 끊어놓고 아내로서 당연히 한 일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재욱 씨, 저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에요. 이혼도 됐고요. 그래도 우리 하림이 아버지잖아. 회사가 위기면 하림이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야.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에 어떤 감정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림이 이름이 나올 때는 여전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게 11살짜리 아이 엄마의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하림이 양육비는 합의서에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재욱 씨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 의무는 유지되고 이행강제금 조항도 있어요. 하림이는 제가 책임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이 왔습니다. 강재욱이 회사 거래처 두 곳에서 대금 지연 통보를 받았고 은행에서도 이자 납입 관련 경고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무역 대금 1억 5천이 경찰 수사 연루 자금으로 묶이면서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노지연의 체포 소식이 거래처 일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 대표가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과 연루됐다는 얘기가 업계에 돌기 시작한 거죠.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정란은 그날 이후 며칠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아들한테도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이사를 마쳤어요. 하림이 방을 정리하고 책상을 놔주고 하림이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창가 선반에 올렸습니다. 교과서와 공책은 새 책상 서랍에 정리했어요.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하림이가 좋아하는 연두색이었어요. 하림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깐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틀에 기댔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이 울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니까. 탑승 직전에 멈춰선 게이트 하나가 오랫동안 버텨온 제 자리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노지연이 체포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하림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와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오정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재욱도 그 옆에 있었어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두 사람을 잠시 바라봤어요. 오정란은 평소랑 달리 옷이 헝클어져 있었고 강재욱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없었어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어왔어요. 미경아, 나야. 좀 열어줘. 제발. 저는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약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정란이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인터폰 화면에 잡혔어요. 강재욱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커피를 다 마셨어요. 수진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랑 재욱 씨가 왔어. 안 열어주고 있어. 바로 답장이 왔어요. 잘하고 있어. 30분 이상 거부 후에도 접근이 계속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해. 기록 남겨. 저는 인터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시간도 같이 지켰어요. 그즈음 오정란이 인터폰에 다시 말을 했습니다. 미경아, 하림이 생각해. 할머니잖아. 하림이 할머니를 버리면 안 되지. 나도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하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 너머로 바깥이 보이는 위치에 섰습니다. 할머니잖아. 가족이잖아. 그 논리가 익숙했어요. 12년 동안 비슷한 논리로 저를 붙잡아온 말들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봐줘야 한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 남편이니까 기다려야 한다. 그 논리 위에서 저는 너무 오래 버텼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어요. 오정란이 화면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여기 오신 거 기록하고 있어요. 합의된 이사 주소를 무단으로 찾아오신 거니까요. 한 번 더 오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강재욱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렸지만 어머니한테 가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정란이 인터폰 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하림이 아버지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게 뭐야?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들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법원에서 추가 서류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재산분할 최종 확정, 위자료 지급 완료 확인, 할인 양육권 단독 취득 확정, 양육비 월정액 자동, 이체 설정 완료, 분당 아파트 명의 이전 등기 완료. 수진이가 서류 사본을 보내주면서 문자를 했어요. 다 됐어. 미경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12년치 계약서와 통관 서류, 법인 인감 사용 기록. 그것들이 실제 법적 근거가 되어 재산 분할에 포함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로서 당연히 한 일이라고 말했던 그 서류들이 결국 숫자로 환산되어 제 재산이 됐어요. 지워진 것들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그중 강재욱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래처 두 곳에 대금이 묶였고 은행 대출 이자가 연체됐어요. 경찰 수사 연루 자금 동결이 회사 운영에 직접 타격을 주었습니다. 노지연이 빼내간 1억 5천은 돌아오기 어려웠어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민사 청구를 해봤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했습니다. 오정란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2억이 사기 피해금으로 묶이면서 당장의 생활비가 문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분당 아파트는 이미 제 명의로 이전이 됐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지연을 새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내놓은 카드들이 하나씩 다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통쾌함인지 안도인지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몰락에 집중하는 대신 저는 이미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림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식탁이었어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 있었고 하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하림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는 잠깐 하림이를 봤습니다. 좋아? 응. 조용해서 좋아. 저는 밥을 한술 더 먹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은 조용한 데야. 하림이가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 없이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하림이가 숙제하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림이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가끔 저한테 묻고 저는 옆에서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원했던 건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용한 저녁, 딸과 나란히 앉아 있는 시간, 위협이 없는 공기, 새 아파트 창문 너머로 분당의 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해 옅게 들어왔어요. 하림이가 문제집 한 장을 넘기면서 다 풀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잘했네 라고 했어요. 12년이 끝났고 새 저녁이 왔습니다.